이수야, 내가 왜 여기에 죽은 게 아니었던 거야? S그룹 면접장에 들어선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구진혁, S그룹의 차기 회장이자 5년 전 이수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살인자를 마주한 것처럼요. 5년 전 이수는 죽었습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요. 진혁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그녀를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여자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며 면접장에 서 있습니다. 내 살배기 아이를 안고요. 더 이상한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오직 공포와 증오만이 가득했죠. 손대지 마. 이수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대체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빗물이 천장을 타고 흘러내리는 반지하 방. 이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며 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살배기 아들의 양말은 또 젖어 있었고 이수는 서랍장에서 마지막 남은 마른 양말 한 켤레를 꺼내 아이의 발을 감쌌습니다. 준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쌕쌕거리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준이를 포대기에 업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병원까지 20분을 걸어야 했고 택시비는커녕 내일 쌀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준이의 뜨거운 체온이 등에 고스란히 전해졌고 이수는 이를 악물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 따위는 사치였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도 이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등 뒤에서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수의 바지는 무릎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준이의 심장 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고 이수를 진료실 한쪽으로 불러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이 시급합니다. 이번 달 안에 입원비를 마련하지 못하시면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대체 어디서 그 돈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고개를 숙인 이수의 눈에 준이의 창백한 얼굴이 들어왔고 그 순간 이수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구하겠다고,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리겠다고요. 며칠 후 이수는 비상식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픈 준이를 업고 S그룹 면접장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고 집에 혼자 두기엔 준이의 상태가 너무 불안정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은 지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수에게 꽂혔습니다. 저거 봐, 애를 업고 왔어. 면접장에 애를 데려오다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지만 이수는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부끄러운 건 사실이었지만 지금 이수에게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준이의 수술비였으니까요. 면접 순서가 되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면접관들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 면접관은 이수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훑어보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다른 면접관은 포대기에 묻은 얼룩을 보며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력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장애가 있으신가요? 아이는 왜 데리고 오셨습니까?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이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이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능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던졌고 이수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면접이 끝나가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면접실 문이 열리더니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비서들이 뒤따르는 걸 보니 높은 사람인 게 분명했죠. 시차를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남자가 면접실 안으로 들어서다 이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져나갔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흩어지는 종이들 사이로 남자의 입술이 떨리며 한 이름을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이수야? 이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구진혁. S그룹의 차기 회장이자 5년 전 이수의 모든 것이었던 남자. 그리고 이수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 이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에 엎인 준이를 감싸 안으며 진혁에게서 최대한 멀어지려 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수의 눈에는 공포가, 진혁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5년의 세월이,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진혁이 경호원들을 제치고 이수에게 다가가려는 찰나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차가운 목소리가 면접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진혁아,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구명의 부회장이었습니다. 진혁의 머릿속에서 5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어학연수를 떠나기 전날 밤 이수가 남긴 편지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꼭 돌아와요. 기다릴게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비행기에 올랐던 24살의 자신이 공항에서 3번이나 뒤를 돌아봤던 그 순간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수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온 나라를 뒤졌지만 이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결국 경찰은 이수를 사망자 명단에 올렸고 진혁은 그렇게 첫사랑을 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줄만 알았던 그녀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핥히고 간 상처가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 헬쑥하게 파인 볼, 그리고 등에 엎인 아이까지. 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수야, 정말 너야? 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부였습니다. 이수가 진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적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이를 감싸 안은 이수의 팔이 파르르 떨렸고 마치 맹수 앞에 선 사슴처럼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손대지 마요. 이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진혁은 그 눈빛에서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수가 자신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지, 왜 원수를 보듯 노려보는 건지. 진혁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구명의 부회장이 면접실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니? 면접장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구명희의 시선이 이수에게 닿는 순간 찰나의 동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진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진혁아. 이사회 준비해야지. 면접은 인사팀에서 알아서 할 거야. 진혁은 이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이수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8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건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이었습니다. 19살 고등학생이던 이수는 학교 뒤편 언덕에서 처음 진혁을 만났습니다. 그는 재벌가의 아들이었지만 이수는 그의 정체를 몰랐고 그저 가끔 학교 근처를 지나다 마주치는 대학생 오빠라고만 생각했죠. 진혁은 삭막한 재벌가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돌리러 그 언덕에 오곤 했고 우연히 그 자리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던 이수를 발견했습니다. 뭘 그리는 거야? 벚꽃이요. 매년 이맘때 여기 오면 너무 예쁘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둘은 자주 그 언덕에서 만났고 이수는 그림을 그렸고 진혁은 그런 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이수가 20살이 되던 해봄 같은 벚꽃 아래에서 이수는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오빠, 나 오빠 좋아해요. 한참 전부터 좋아했어요. 진혁은 한참을 말없이 이수를 바라보다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수는 진혁이 S그룹 회장의 아들인 줄 몰랐고 진혁은 그런 이수가 좋았습니다. 자신의 배경이 아닌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 그건 진혁에게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구명의 부회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챈 건 진혁의 어학연수가 확정된 직후였습니다. 구명이는 진혁의 책상 위에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을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진혁아. 이런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서 가문을 망칠 셈이니? 이모님, 이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 내가 S그룹의 후계자라는 걸 잊었어? 저런 이름도 배경도 없는 여자가 내 옆에 있으면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 진혁은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이수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면 정식으로 교제를 밝히겠다고요. 구명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진혁은 그 미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학연수를 떠나기 전날 진혁은 이수를 불러 작은 반지를 건넸습니다. 3달만 기다려. 돌아오면 우리 제대로 시작하자. 이수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 될 줄은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진혁이 비행기에 오른 그 시각, 구명이는 어느 허름한 창고에서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지? 오늘이야. 확실하게 해. 전화기 너머로 대형 트럭의 시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진혁을 만나러 가던 이수의 앞에 거대한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면접장에서 쫓겨나듯 빠져나온 이수는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이가 등에서 칭얼거렸고 이수는 아이를 달래며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5년 전 그 순간이 플래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헤드라이트 불빛, 찢어지는 타이어 소리, 그리고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지던 자신의 몸. 이수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다리는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S그룹 본사 최상층에서는 구명이가 면접실 CCTV 화면을 되돌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이수의 얼굴을 확대하며 구명이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머 세상에. 죽은 유령이 제 발로 무덤에 기어들어왔네. 구명이는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5년 전 그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 다시 나타났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핏빛 노을이 서울의 하늘을 물들이는 그 순간 5년 전 묻혔어야 할 진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날 이수의 마음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진혁이 건넨 반지가 손가락에서 반짝였지만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 때문에 이수는 불안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고 진혁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뻐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어학연수를 떠나는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진혁이 돌아오면 반드시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렵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생명이니까요. 이수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진혁을 배웅하기 위해 공항 근처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이수는 어지러운 생각을 애써 떨쳐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진혁을 웃는 얼굴로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 뒤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거대한 충격이 이수의 몸을 집어삼켰고 이수는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특히 왼쪽 다리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쥐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간신히 손을 뻗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이수를 피해 발걸음을 재촉했고 이수의 의식은 점점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도망치는 트럭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번호판도 운전자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새빨간 후미등만 이수의 망막에 각인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이수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왼쪽 다리는 섰고 깁스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이 간 곳은 배였습니다. 의사가 태아는 무사하다고 했을 때 이수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수는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진혁의 이모라고 소개받았던 여자, 구명의 부회장이었습니다. 구명이는 병실 의자에 천천히 앉더니 이수를 내려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연민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정신이 들었구나. 다행이야. 죽었으면 곤란했거든. 이수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진혁 오빠는요? 구명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이요. 진혁이? 그 애가 널 왜 찾겠어? 귀찮은 짐을 치워줘서 고마워하고 있겠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트럭이 갑자기 덮쳤어요. 구명이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 확실하게 처리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이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분명히 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말투도 억양도 틀림없었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자신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진혁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믿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 진혁이가 널 왜 좋아하겠어? 재벌가의 후계자가 너 같은 평범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것 같아? 구명이가 녹음기를 다시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임신까지 했다고? 귀찮게 됐네. 적당히 돈 쥐어주고 정리해. 이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귀에 들리는 건 분명 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을 함께했던 시간이, 어제 받았던 반지가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이수는 침대 위에서 오열하며 구명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왜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구명이는 이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죽고 싶으면 죽어도 좋아.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어쩔 거야? 그 아이도 같이 죽일 거야? 이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배 위로 본능적으로 손이 갔고 작은 생명이 아직 그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구명이는 그런 이수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세상에서 죽은 존재가 되는 거야. 진혁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러면 수술비도 생활비도 내가 대줄게. 하지만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진짜로 너와 그 아이를 죽여버릴 거야. 이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고 눈물만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과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사이에서 이수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수의 아버지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죄책감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아버지는 구명희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딸의 수술비와 앞으로의 생활비 명목이었죠. 대신 이수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는 서울 땅을 밟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이수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부서진 다리를 이끌고 휠체어에 실려 병원을 나섰고 아버지와 함께 연고 없는 시골 마을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몇 개월 후 이수는 시골 보건소의 낡은 분만실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에 갈 돈이 없었고 마취도 없이 출산의 고통을 온몸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할머니 조산사가 아이를 받아 올렸고 이수는 탈진한 채로 누워 첫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선가 구해온 베네쩌고리로 아이를 감쌌고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준이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눈물이 아이의 이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수는 21살의 엄마가 되었고 세상에서 지워진 유령으로 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면접장에서 진혁과 마주친 이수는 차갑게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이수의 눈에 진혁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살인 사주범이었습니다. 진혁이 뒤에서 이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진혁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왜 이수가 자신을 저렇게 증오하는 걸까? 진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골을 만들어버렸고 그 골의 정체를 아는 건 오직 구명이 뿐이었습니다. 5년 전 진혁은 공항에서 이수를 기다렸습니다. 배웅하러 오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자 진혁은 초조한 마음을 안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이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학연수는 회사에서 정해진 일정이라 마음대로 미룰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면 바로 찾아가겠다고 진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3개월 내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이수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이사를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혁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왜 이수가 갑자기 사라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귀국한 진혁을 기다리고 있던 건 구명희의 차가운 보고서였습니다. 진혁아, 힘들겠지만 받아들여야 해. 그 여자 교통사고로 죽었어. 구명희가 건넨 서류에는 이수의 사망신고서와 함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가 다른 남자와 함께 도피를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사고 현장 사진과 병원 기록, 심지어 사망 확인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거짓말이에요. 이수가 다른 남자라니 말도 안 돼요. 믿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있잖아. 경찰 기록도 있고 목격자 진술도 있어. 내가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마지막까지 널 속인 거지. 진혁은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이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구명희는 한 장의 사진을 더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수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차에 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이수의 옆모습은 분명히 그녀가 맞았고 남자의 손이 이수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널 속인 여자야. 이제 잊어.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그날 이후 진혁은 술로 나날을 보냈고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이수를 사랑했던 만큼 배신당했다는 상처는 깊었고 그 상처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접장에서 죽은 줄 알았던 이수를 마주친 것입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건지, 왜 연락 한 번 없었던 건지, 진혁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진혁을 원수 보듯 노려보며 뒷걸음질 쳤고 그 눈빛에는 공포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혁은 그날 밤 비서실장 한기호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5년 전 이수의 사고 기록을 전부 다시 조사해. 사망신고서, 병원 기록, 경찰 보고서, 모조리 다 뒤져. 뭔가 이상해. 분명히 놓친 게 있어. 한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수가 왜 자신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대체 그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구명희는 이수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분명히 처리했는데 제 발로 기어 나왔어? 이번엔 확실하게 밟아버려야겠네. 구명희는 이수가 지원한 디자인 공채 서류를 인사팀에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구명희의 눈이 이수의 현재 주소에서 멈췄습니다. 반지하 월세. 비릿한 미소가 구명희의 입가에 번졌죠. 구명희는 서류를 갈기갈기 찢으며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희수라는 지원자, 서류심사 탈락 처리해. 그리고 다른 회사에도 손 써서 이 여자 어디에도 취직 못하게 막아. 그날 밤 이수의 반지하 방에 의문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문이 발로 걷어차이며 열렸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수는 겁에 질려 준이를 품에 안았고
남자들은 아무 말 없이 가재도구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밥솥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준이의 장난감이 발에 밟혀 부서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누구세요? 이수가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이수에게 다가와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꺼져. 다시 얼씬거리면 그때는 애부터 건드린다. 남자들이 사라진 후 이수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났습니다. 준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이수는 아이를 꼭 안은 채 부서진 방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구명희의 짓이라는 건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나쁜 아저씨들이 왜 왔어? 괜찮아, 준이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수는 준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안심시켰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이수는 급하게 짐을 챙겨 준이를 업고 밤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걸음은 무작정 어두운 골목을 헤맸고 결국 이수는 허름한 공중전화 부스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며칠 후 구명희는 이수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구명희의 차가 공장 앞에 멈추자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 선생님. 우리 약속 기억하시죠? 딸이 서울에 나타나지 않기로 한 약속이요. 제발 애만은 봐주세요. 이수가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수술비를 구하려고. 변명은 됐고요. 딸을 조용히 시키세요. 안 그러면 선생님, 5년 전에 제가 준 돈 어디서 났는지 세무서에 알려야 할 것 같은데. 탈세의 횡령 자금 수수, 감옥 가기 싫으시면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는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구명희는 그런 아버지를 비웃듯 쳐다보고는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이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이수야, 아빠야. 제발 조용히 살자. 응?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우리 다 죽어. 수술비는 아빠가 어떻게든 구할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전화기를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도 구명희의 협박에 짓눌려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끄는 이수는 부서진 방 안에서 벽에 붙어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6년 전 벚꽃 아래에서 진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수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더니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진혁의 얼굴을 천천히 오려냈습니다. 두고 봐. 나도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이수의 눈에서 눈물 대신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쫓기기만 하는 유령으로 살지 않겠다고 이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맞서 싸우겠다고요.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죽여 살았던 유령이 마침내 이빨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준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아이의 심장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요. 이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취직은 막혔고 아버지에게 손 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수는 다시 S그룹을 찾아갔습니다. 구명희를 찾아간 것입니다. 구명희의 사무실 문 앞에서 이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지만 준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명이는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이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이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이 수술비만 빌려주세요.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제발이요. 구명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죠. 어머, 이게 누구야? 5년 만에 무덤에서 기어 나오더니 무릎까지 꿇고 유령 주제에 염치가 있긴 있네. 제발이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주님만 살려주세요. 구명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이수에게 다가오더니 무릎 꿇은 이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구두굽으로 이수의 왼쪽 다리를 짓밟았습니다. 5년 전 사고로 망가진 아직도 제대로 펴지지 않는 그 다리를요. 으악! 이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명이는 더 세게 밟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든 머리를 조아리든 내가 왜 널 도와줘야 하는데? 5년 전에 죽었어야 할 것이 살아서 기어다니는 것만 해도 불쾌한데. 구명이가 발을 치우자 이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구명이는 그런 이수의 얼굴 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더러워. 바닥에 붙은 껌딱지 같은 게. 이수는 치욕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만은 애써 가다듬었습니다. 제발이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저한테 어떤 짓을 하셔도 좋으니까 주님만 살려주세요. 구명이는 잠시 이수를 내려다보더니 책상 위에서 백지수표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수표가 이수의 뺨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죠. 가져가.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애를 버리고 떠나. 서울이든 한국이든 다 집어치우고 영영 사라져. 애만 놔두고 가면 내가 알아서 키워줄게. S그룹 회장 손자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이를 버리라고? 지난 5년간 이수의 삶 전부였던 그 아이를 버리고 떠나라고? 이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안 돼요. 준이는 제 아이예요. 절대 버릴 수 없어요. 그럼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상대해줄 시간이 없으니까 꺼져. 구명이가 손을 휘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수는 바닥에 떨어진 백지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준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이수는 수표에 손을 뻗다가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이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준이를 살릴 방법을요. 그 무렵 진혁은 준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이수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면접 서류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지만 반지하 방은 부서져 있었고 이수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수의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진혁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가슴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사진 속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도 코도 입술 모양까지. 설마. 진혁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아이의 나이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4살. 5년 전 자신이 떠나기 직전에 생긴 아이라면 시기가 맞았습니다.
설마 이수가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던 걸까?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걸까? 진혁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 곁에 다가가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내 아이였구나. 내 아이가 있었구나.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간 죽은 줄 알았던 이수가 살아있었고 자신의 아이까지 낳아 혼자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진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수였습니다. 이수는 진혁이 준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수는 진혁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렸습니다. 손대지 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아이를 만져. 진혁의 뺨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이수의 눈에 담긴 증오가 더 아팠습니다. 이수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살아있는 줄도 아이가 있는 줄도. 거짓말하지 마. 내가 시킨 거잖아. 나를 죽이라고 시킨 거잖아. 이수가 준이의 침대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진혁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 내가 뭘 시켜? 무슨 소리야, 이수야. 시침이 떼지 마. 나한테 녹음 들었어. 그 여자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한 거 다 들었다고. 진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녹음? 처리? 대체 무슨 녹음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의 눈에 담긴 공포와 증오는 진짜였습니다. 누군가 이수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수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누가 그런 녹음을 들려줬어? 그건 조작된 거야. 닥쳐. 너 같은 살인자 말은 안 믿어. 이수가 진혁을 밀쳤습니다. 진혁이 비틀거리는 사이 병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병원 보안팀이었지만 그들의 옷깃에는 S그룹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지시입니다.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남자들이 준이의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가 침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 지금 상태가 위험해요. 옮기면 죽을 수도 있어요. 비키세요. 저희도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수를 밀어냈습니다. 이수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다시 일어나 침대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남자들이 이수의 팔을 비틀어 강제로 떼어냈습니다. 준이야, 준이. 이수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혁이 남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춰. 내 명령이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남자들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한 남자가 무전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부회장님 지시가 우선입니다. 진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구명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끌려 나온 이수는 구급차 앞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아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하지만 구명희의 비서들이 이수를 양쪽에서 잡아 끌었습니다. 이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이수는 아스팔트 위에 내동댕이 쳐졌고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이수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준이야, 준이야. 진혁이 뒤늦게 뛰어나왔지만 구급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이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이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희 집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 된 거야.
이수의 외침이 텅 빈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구명이를 향한 분노만이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S그룹 본사에서 구명이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송 완료됐습니다. 부회장님. 잘했어. 그리고 진혁한테 전해. 그 여자가 돈을 노리고 아이를 도구로 쓰는 거라고. 5년 전에도 다른 남자한테 갔던 여자가 이제 와서 아이를 앞세워 돈 뜯어내려는 거라고. 구명희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간질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구명희의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는 철문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를 돌려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이 이수를 쫓아내려 했지만 이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수는 철문 앞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아이만 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요. 제발이요.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이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마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친 여자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택 안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왔습니다. 차가 철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이수는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났고 차가 이수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더니 구명이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쓴 구명이는 빗속에 쓰러진 이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바닥에 엎드린 이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 보였을까요? 구명이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볼썽사납게 뭐하는 짓이야. 쓰레기 같은 게. 구명이가 운전사에게 손짓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고 바퀴가 무릉덩이를 지나며 이수에게 물벼락을 뿌렸습니다. 흙탕물이 이수의 얼굴과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구명이의 웃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고 입안에서는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왼쪽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준이를 빼앗긴 것도 이렇게 짓밟히는 것도 모든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참 후에야 이수는 떨리는 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비가 오는 것처럼 감각이 없었죠. 이수는 그 다리를 질질 끌며 병원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이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무사한지 알아야 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수가 흙탕물에 젖은 몸으로 들어서자 간호사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했지만 준이의 침대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어느 병원으로 옮겨졌는지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수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자 진혁이 서 있었습니다. 진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수야. 진혁이 봉투를 이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거 받아. 수술비랑 생활비야. 아이한테 필요한 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수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이수에게 그건 또 다른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구명이도 진혁도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수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다니까요. 당신들 돈 같은 거 안 받아요. 이수야, 지금 자존심 차릴 때가 아니잖아. 아이가 위험하다며. 일단 받고. 진혁이 봉투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이수는 그 봉투를 낚아채더니 봉투를 찢어버렸습니다. 돈다발이 바닥에 흩어졌고 이수는 그 위를 밟으며 진혁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피도 구명이처럼 더러워. 똑같은 인간들이야. 돈으로 사람을 죽이고 돈으로 입막음하고 저주받을 거야. 당신들 전부 다. 이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눈빛을 마주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수가 왜 이토록 자신을 증오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 증오가 진짜라는 건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수는 비틀거리며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반지하 방은 부서졌고 아버지에게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수는 부서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기가 끊겨 어둠뿐인 방 안에서 이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이의 베넷 저고리가 손에 잡혔습니다. 5년 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감쌌던 그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이수는 그것을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준이는 어디에 있는 거지? 살아있기는 한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문득 베넷 저고리를 목에 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모든 걸 끝내버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목에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어디 있어? 이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환청인 걸 알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수는 베넷 저고리를 쥔 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준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아이를 두고 혼자 갈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은 이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구명이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더라도 그 여자를 끌어내리고 죽겠다고 이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문득 5년 전 사고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나기 전 정신을 잃어가던 그 순간에 뭔가를 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수는 낡은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사이 먼지 쌓인 상자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았기에 그냥 넣어두었던 물건이었죠. 이수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천천히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뜯어보던 이수의 손끝에 작은 메모리 칩이 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녹음기에서 꺼낸 메모리 칩을 손에 쥔 채 이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부서진 방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메모리 칩을 읽을 장비도 없었습니다. 이수는 날이 밝자마자 동네 컴퓨터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사정을 말하고 칩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죠. 아저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수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칩이네.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이수는 수리점 구석에 쪼그려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아저씨가 이수를 불렀을 때 이수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복구됐어. 음성 파일 하나랑 동영상 하나가 있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야. 그 여자가 공항 근처로 온대. 트럭으로 확실하게 밀어버려. 죽든 다치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구명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진혁이가 시킨 거냐고? 아니, 그 바보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하는 거야. 깔끔하게 처리하고 연락해. 이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년간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혁이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구명희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그 녹음, 진혁의 목소리로 들렸던 그 녹음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간 진혁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저주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수처럼 속았던 것입니다. 그럼 진혁 오빠는 진짜로 아무것도 모른 거야? 이수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분노의 대상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5년간 품었던 증오가 방향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수리점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수가 고개를 들자 낡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수는 그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남자는 이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김이수 씨 맞죠? 이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5년 전에 당신을 친 트럭 운전사입니다. 이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자신의 다리를 망가뜨리고 삶을 박살낸 그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남자의 눈에 고인 눈물이 이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5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어요. 당신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요.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리점 주인이 놀라서 지켜보는 가운데 남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구명희한테 돈을 받고 한 짓이에요. 빚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겨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제가 사람을 죽일 뻔했잖아요. 이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그날 구명희가 저한테 지시 내용을 보낸 문자가 들어있는 휴대폰이에요. 5년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증거로 쓰세요. 그리고 저는 경찰에 자수할 겁니다. 이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폴더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수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구명희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다시 나타났으니까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하라고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또 그런 짓을 할 바에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남자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다만 이게 당신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2개의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메모리 칩에 담긴 녹음 파일과 운전사의 휴대폰, 구명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칼이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같은 시각 진혁도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한기호가 조사 결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한기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전무님, 5년 전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데? 이수 씨의 아버지 계좌로 사고 직후 큰돈이 입금됐습니다. 출처를 추적해봤더니 구명의 부회장의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기호가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수 씨의 사망 신고서 위조된 겁니다. 경찰 기록도 조작됐고요. 전부 구명의 부회장 쪽 사람들이 손을 썼습니다. 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 이수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던 사진, 사망 신고서, 모든 게 구명이가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5년간 거짓말에 속아 이수를 배신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한기호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이 DNA 검사 결과입니다. 전무님의 친자가 맞습니다. 진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99.99% 일치. 준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진혁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수가 왜 자신을 그토록 증오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누군가 이수에게 진혁이 사고를 시켰다고 믿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분명히 구명이었습니다. 한 실장. 예, 전무님. 이수를 찾아. 지금 당장. 다음 날 진혁은 이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수가 숨어있던 낡은 여관을 찾아낸 진혁은 문이 열리자마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수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지만 진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이수는 진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는 메모리 칩에서 복구한 녹음 파일이 든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수는 그 녹음을 진혁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구명이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진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든 진혁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모가 그랬구나. 너한테 내가 시켰다고 거짓말을 한 거구나. 이수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간 쌓인 오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는 진혁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바보야. 왜 날 찾지 않았어? 왜 그 여자 말만 믿었어? 미안해, 이수야. 진혁이 이수의 주먹을 맞으며 울었습니다. 이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5년 만에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그 진심 사이에 놓였던 거대한 벽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이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찾아냈어. 내일 구명이가 자선 경매를 여는데 그 틈을 타서 준이를 빼내올 거야. 그리고 구명이를 끝장낼 거야. 이수는 진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5년 전과 같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이 할게. 구명이한테 당한 건 나야. 내 손으로 끝내고 싶어.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5년 만에 다시 같은 편이 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가장 긴 밤이 지나가고 복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구명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혁은 가장 먼저 준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구명이가 준이를 옮겨둔 병원을 파악한 후 한기호 비서실장과 함께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새벽 2시 병원 경비가 가장 허술한 시간에 진혁은 직접 준이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작은 가슴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꼭 살려줄게. 진혁은 준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섭외해둔 의료진과 함께 준이를 구급차에 태워 비밀 안전가옥으로 이송했습니다. 그곳에는 최고급 의료 장비와 심장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이는 구명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수는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이 풀렸습니다. 정말이야? 준이가 안전한 거야? 응. 내가 아는 가장 실력 있는 의사들이 붙어 있어. 수술 준비도 다 됐고 경매가 끝나는 대로 바로 수술에 들어갈 거야. 이수는 펑펑 울었습니다. 며칠간 잠도 못 자고 아이 걱정에 미칠 것 같았는데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진혁이 이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구명희를 완전히 끝장내야 해. 이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본격적인 작전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자선 경매는 이틀 후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구명희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로 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총출동하는 대형 이벤트였습니다. 구명희는 이 자리에서 S그룹 차기 회장 추대 수락 연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진혁을 밀어내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르겠다는 야심을 드러내는 자리였죠. 이 자리를 이용하자. 진혁이 말했습니다. 구명희가 가장 빛나려는 순간에 모든 걸 폭로하는 거야. 언론이 다 모여 있으니까 파급력이 최대가 될 거야.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계획을 꺼냈습니다. 나도 준비한 게 있어. 경매 물품 카탈로그에 구명희의 비리 증거를 넣을 거야. 진혁이 놀라서 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카탈로그에? 어떻게? 내가 원래 디자인 전공이잖아. 카탈로그 편집 파일에 접근할 수 있으면 증거 자료를 교묘하게 삽입할 수 있어. 겉보기엔 평범한 카탈로그인데 특정 페이지를 넘기면 구명희의 범죄 기록이 나오게 만드는 거지. 진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능해? 가능해. 다만 카탈로그 인쇄 전에 파일에 접근해야 해. 그게 문제야. 진혁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 실장, 자선 경매 카탈로그 담당 업체 파악해. 그리고 편집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한기호는 반나절 만에 해냈습니다. 카탈로그 제작 업체의 디자이너 중 한 명이 예전에 진혁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었고 그를 통해 편집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수는 밤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구명희가 5년간 저지른 비리 자료들이 카탈로그 곳곳에 숨겨졌습니다. 법인 카드 유용 내역, 비자금 조성 기록, 사설 탐정, 고용 비용, 그리고 5년 전 이수를 친 트럭 운전사에게 지급한 돈의 출처까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수를 죽이라고 지시하는 구명희의 음성 녹취록 QR코드가 삽입되었습니다. 완벽해. 이수가 마지막 저장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진혁이 이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트럭 운전사 쪽도 정리해야 해. 트럭 운전사는 약속대로 경찰에 자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수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5년 전 구명희에게 받은 지시 문자가 담긴 휴대폰을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대포폰이라 데이터가 손상되어 있었지만 한기호가 전문 업체를 통해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구명희 부회장님, 오늘 저녁 공항 근처 횡단보도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명희가 직접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찍혀 있었죠.
이것만으로도 구명희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증거가 3개나 모였네. 이수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녹취록 하나, 문자 메시지 하나, 그리고 운전사의 자백 하나. 구명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진혁도 자신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을 한 명씩 만나 구명희의 횡령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법인 카드로 빼돌린 금액,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자금, 세금 탈루 내역까지. 이사들은 자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전무님? 사실입니다. 경매장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그때 어떤 편에 서실 건지는 이사님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들 중 대부분이 진혁의 편에 섰습니다. 구명희를 지지하던 이사들도 증거 앞에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한편 구명희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이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구명희는 그녀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럭 운전사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 조금 걸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차피 경매가 끝나면 자신이 회장이 될 테고 그때 가서 정리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진혁이 그 바보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여자 하나 지키지도 못하는 게 회장이 되겠다고? 구명희는 거울 앞에서 경매날 입을 드레스를 맞춰보며 웃었습니다. 최고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S그룹의 정점에 오르는 순간이요. 경매 전날 밤 이수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기숙사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아버지의 얼굴은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수야, 아빠 나야. 들어가도 돼? 좁은 방에 마주 앉은 부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아버지였습니다. 미안하다, 이수야. 아빠가 겁쟁이였어. 그 여자한테 돈 받고 너를 데리고 도망친 것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한 것도 다 아빠 잘못이야. 이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원망 안 해. 아빠도 힘들었잖아. 근데 이제 끝내야 해. 구명희를 끝장내려면 아빠의 증언이 필요해.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뭘 하면 되겠니? 5년 전에 있었던 일, 구명희한테 돈 받은 것, 협박당한 것, 전부 영상으로 녹화해줘. 증언해줘.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이번엔 아빠가 제대로 할게. 그날 밤 이수와 아버지는 함께 증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5년 전의 진실이 아버지의 입을 통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구명희가 어떻게 협박했는지, 얼마를 줬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버지는 울면서 모든 것을 고백했고 이수는 그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경매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이수는 5년 전 준이를 처음 감쌌던 피 묻은 베네 저고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그 베네 저고리는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구명희를 향한 복수의 깃발이었습니다. 진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경매장 입구에서 만나자. 오늘 끝내자. 이수는 전화를 끊고 방을 나섰습니다. 5년간 유령으로 살았던 여자가 마침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구명희를 무너뜨릴 모든 카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자선 경매장 입구, 이수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로
낡은 코트를 걸친 이수가 절뚝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슴에는 피 묻은 베넷 저고리가 품겨 있었습니다. 구명희의 마지막 무대가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의 주인공은 구명희가 아니었습니다. 자선 경매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아래로 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곳곳에 언론사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S그룹 차기 회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중심에 구명희가 서 있었습니다. 검붉은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당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명희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졌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자선 경매가 아닙니다. S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 구명희가 S그룹의 차기 회장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명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5년간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진역을 밀어내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드디어 정점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S그룹은 앞으로 구명희가 연설을 이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무대 뒤 대형 전광판이 깜빡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구명희의 연설 자료 대신 어두운 도로 위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여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거대한 트럭이 속도를 내며 돌진했습니다. 여자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객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구명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음성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이야. 그 여자가 공항 근처로 온대. 트럭으로 확실하게 밀어버려. 죽든 다치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구명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무대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구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그때 객석 뒤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내주었고 조명이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이수였습니다. 낡은 코트를 걸친 이수가 무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가슴에는 피 묻은 베넷 저고리가 품겨 있었고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객석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 전 저 영상 속 여자가 저입니다. 이수의 목소리가 경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평생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5년간 유령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구명희가 무대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데 여기 들어온 거야?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객석 사이에서 진혁이 나타났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진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칫했습니다. 진혁은 무대 위로 올라가 이수 옆에 섰습니다. 저 여자가 하는 말은 전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음성 녹음도 진짜입니다. 구명의 부회장이 5년 전 이 여자를 죽이라고 지시한 증거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메모를 하고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구명희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진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배신이야. 배신? 배신은 당신이 했잖아요, 이모님.
진혁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공중에 흩뿌렸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객석에 떨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법인 카드 유용 내역, 비자금 조성 기록,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횡령 증거입니다. 총 금액 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사회 여러분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미 진혁에게 자료를 받아본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지 않은 이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구명의 부회장님, 5년 전 병원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세상에서 죽은 존재가 되라고 하셨죠.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죠. 구명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그건 내 말일 뿐이야. 증거요? 이수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매장 문이 열리더니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낡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이수의 아버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저는 5년 전 저 여자를 친 트럭 운전사입니다. 운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명의 부회장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이수 씨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 그때 받은 지시 문자가 담긴 휴대폰이 있습니다. 경찰에도 같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운전사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이수의 아버지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이수의 아버지입니다. 5년 전 구명희에게 협박을 받고 딸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딸이 진혁 전무와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각서까지 썼습니다. 구명희가 저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영상으로 증언했습니다. 무대 전광판에 아버지의 증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울면서 5년 전의 진실을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구명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구명희가 무대에서 뛰어내려 출구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비켜, 다 비키라고. 하지만 출구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구명희가 운전사와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싫어. 저리 가란 말이야. 구명희가 바닥에서 기어가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 꼴이 얼마나 비참해 보였는지 잠시 전까지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수가 천천히 구명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던 피 묻은 베넷 저고리를 구명희의 발등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5년 전 제가 피 흘리며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감쌌던 베넷 저고리예요. 당신 때문에 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고 혼자서 키웠고 혼자서 5년을 버텼어요. 이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내 죄값은 내 피로 갚아라. 그 순간 경매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의 선 형사가 구명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명희 씨,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과 변호인 접견권이 있습니다. 경찰이 구명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소리가 경매장에 울려 퍼졌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구명희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발악했습니다. 이건 음모야. 진혁이 날 모함한 거야. 난 억울해.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구명희의 뒷모습을 사람들이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 S그룹의 차기 회장이 될 예정이던 여자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무릎이 풀렸습니다. 5년간 버텨온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것입니다. 진혁이 얼른 이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이제야 끝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 그때 진혁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무님, 안전가옥입니다. 준이가 깨어났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경매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끝났어, 이수야. 이제 정말 끝났어. 객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점점 박수 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어느새 경매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이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구명희가 체포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검찰은 구명희를 살인미수, 횡령, 배임, 증거 조작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었고 결국 구명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던 순간 구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년간 쌓아온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을 나서는 구명희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 진혁이 이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진혁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S그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취임식 날 진혁은 첫 번째 행보로 미혼모 보호시설에 1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진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 사람이 제 곁에 있습니다. 그분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자회견장 뒤에서 이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돌려 이수와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기부금 전달식 날 진혁과 이수는 함께 미혼모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마당을 걸으며 이수는 문득 5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그 시간들이요. 이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왜? 무슨 생각해? 진혁이 물었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때 누군가 손 하나만 내밀어줬어도 덜 힘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혁이 이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손이 되어줄 수 있잖아.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혁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한 달 후 이수는 S그룹 디자인실 정식 과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 날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수는 당황해서 멈춰 섰습니다. 팀장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김희수 과장님. 과장님의 디자인 포트폴리오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 수군거리던 시선들이 떠올랐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존중과 기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이수는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순간 이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간 유령처럼 살았던 자신이 마침내 사람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수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수의 반지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버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수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5년 전에도 그 후로도 아빠는 비겁했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이수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간의 원망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지만 동시에 아버지도 구명희에게 짓밟혔던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이제 됐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수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부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5년간 막혀있던 것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아빠 할게. 준이한테도 좋은 할아버지가 될게. 네, 아빠.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 길을 세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목등에는 준이가 올라타 있었고 이수는 그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준이의 볼은 장밋빛으로 건강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제 준이는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더 빨리 달려. 준이가 진혁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진혁이 웃으며 뛰기 시작했고 준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벚꽃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조심해. 넘어지면 어떡해. 이수가 소리쳤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수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두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재활 치료 덕분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빨리 와. 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수는 두 팔을 벌리고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진혁이 준이를 내려놓고 이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 수 있어. 천천히. 이수가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침내 이수가 진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준이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고 세 사람은 벚꽃 아래서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둔치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 위에 황금빛 물결을 만들었고 하늘은 주황빛에서 점점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진혁이 날려준 연을 잡고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갔고 준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이수가 진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진혁이 물었습니다. 뭐가? 유령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게 해줘서, 다시 햇빛 아래 나올 수 있게 해줘서. 진혁이 이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더 빨리 찾지 못해서, 5년이나 혼자 버티게 해서. 이제 됐어요. 이제 옆에 있으니까. 진혁이 이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준이가 달려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뽀뽀는 나중에 하고 연 날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한강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간 연이 바람에 실려 춤을 추었습니다. 그 연처럼 이수의 삶도 마침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이수는 진혁의 손을 잡고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를 껴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석양이 세 사람의 실루엣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손을 맞잡은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한강 둔치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이수가 물었습니다. 진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같이 가면 되지. 준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집에 가요. 배고파. 세 사람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사랑은 상처보다 깊고 진실은 시간보다 강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연이 여전히 바람을 타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이요. 조선 중기학자 이황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고 억울함이 클수록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오늘 사연 속 이수도 5년간 유령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다리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으며 처절하게 버텼죠. 하지만 진실은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견딘 사람에게 가장 찬란한 새벽이 찾아온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나만 외면하는 것 같은 순간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다만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버텨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